오늘 미국장은 약간 약세장인 것 같습니다. 장 후반부 다 왔는데 아까 볼 때는 전부 다 플러스였는데 나스닥이 마이너스로 들어왔네요. 장 초반에는 급락했다가 다시 후반부 중반 이후로 계속 끌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유럽장은 어제 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고 어제 아시아장이 좀 셌었죠. 우리나라는 장이 셌고 아니었네요. 우리나라만 봤더니 그런가? 중국장이 마이너스로 끝났었네요. 그러니까 장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점점 계속 뭔가 특별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호재도 그렇고 약재도 그렇고 악재라고 그러면 어제 사실 보도 나온 것 중에 ADP 난팜 그 고용 민간 고용 쪽에 대한 지표가 나왔는데 전월이 404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보죠. 30만 7천 명으로 됐거든요. 전월에 아마 40만 명 넘게 발표가 됐었는데 수정된 게 36만 5천이거든요. 36만 5천이었던 게 이제 30만 7천으로 또 줄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스몰 비즈니스로 가버렸네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로 놓고 보면 전 영역에서 전부 다 고용이 늘어났거든요. 여기 보시면 준 영역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도 데이터가 잘못 나오는데 40만 4천으로 발표가 됐었나 봐요. 36만 5천으로 수정 발표됐고 수정 발표가 낮은 쪽으로 나온다는 게 안 좋은 거죠.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참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규모 사업장의 그 증가 추세가 지금 현재 거의 둔화된 상황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소규모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고용시장이 악화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이 좋아지고 있는 패턴이 점점점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3차죠. 3차 대유행으로. 유럽은 코로나 수치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으로 뚝 떨어졌다가 반등했는데, 반등의 정도가 상당히 미약해요. 어제 데이터를 볼 때 이게 7만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지금 10만대 같거든요. 이게 지금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약간씩 바뀌고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제는 이거보다 좀 낮은 수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데이터 발표가 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개념으로 보이고요. 미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데이터 발표 나온 게 보면 아주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보시면 다시 급등했습니다. 보시면 17만으로 7일 이동평균선은 올라올 것 같아요. 머리 들고. 그 다음에 존스홉킨스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시면 7일 확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10% 다시 넘었습니다. 여기 보면 10까지 찍었었거든요. 오다가 10% 찍고 내려왔다가 9.4까지 내려갔는데 오늘 10.2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7일 이동평균선 확진율 고점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동 효과가. 입원 환자 수는 9만 8천까지 올라가는데 내일 새벽 발표나 모레는 10만 넘어가겠죠. 확진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10만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런데 이거는 유럽 CDC, 이건 CDC, 이건 존스홉킨스, 이거는 코비드 트래킹닷컴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를 보면 비슷한데요. 특이한 건 여기 보시면 뉴멕시코는 보여드렸죠. ICU 집중치료실이 90%, 100% 넘어간 데도 있었죠. 여기는. 그런데 이게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어요. 집에 머물러라고 하는 게 직접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통금 이런 것들로 돼 있었는데 도행금지로 그게 이제 완화됐습니다. 이 완화시켜야 될 게 아니고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은 이런 상황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빨리 잡히질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거는 백신을 맞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문제는 지금처럼 올 크리스마스 때까지 무엇인가 그렇게 대규모로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그때까지 확산되는 거는 포기하고 백신을 맞아가도 내년 한 여름께쯤 다가서 한 6월 달쯤 가가지고 파우치 소장이 어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집단 면역으로 갈 거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열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어제 보여드렸던 데이터 이외에 다른 것들을 또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거 오늘 발표된 건데
P10이 여러 가지 어제 크레스몬트 P10도 있었는데 P10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케이스 실러 교수께서 만들어 놓은 P10 그분이 가장 먼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P10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아주 그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직전 10년의 EPS를 현가합니다. 현가에서 현재 시점의 금액으로 만든 다음에 에버리지를 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주식의 총 가치로 나눠주는 게 P10이거든요. 주식 가격이죠. 가치가 아니고 가격으로 나눠주면 이제 그게 P10이 나오는데 이 P10, P10을 가지고 여기서 뽑아낸 P10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어제 적용하는 거 크레스몬트 P10하고 인플레이션 적용하는 걸 보셨었죠. 그건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 여기서 만들어낸 P10은 인플레이션으로 적용해보면 이 윗단에 움직인 게 있었는데 이거는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있었던 그 시기의 지표고 지금 시점이 있는 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요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크레스몬트하고 약간 다른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낮은 수준에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는 아까는 P10을 인플레이션하고 봤지만 이거는 P10을 10년 채권 수익률이라고 본 거예요. 지금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죠. IT 버블 때는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5% 수준대 있었고 P10이 여기서 움직였는데 그때는 이게 지금 정점이 나오진 않는데 항상 25배 위에서 움직였어요. IT 버블 때는 특이하게도 97년부터 2002년까지는 지금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지금 있는 배수가 32배니까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또 다른 걸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 버핏 인디케이터라 그래가지고 그 한 국가의 총 GDP가 이제 총 부가가치잖아요. 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부가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핏 인디케이터는 그 개념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그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이제 IT 버블 때보다 훨씬 가장 높아요 지금 수준이. 어제 이제 리그레션 보여드렸죠. 평균 회귀 중앙치에 대비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외에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이게 Q 레이쇼인데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현재 있는 어떤 기업 삼성전자를 그냥 싹 또 다른 곳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 때 그 평가되는 그 기업의 그러니까 그대로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의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성이 약간 떨어지는 게 향후의 기업의 가치라든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그걸 용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빠진 거기 때문에 설명성이 약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과거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제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너무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고평가되어 있는 게 경제가 이걸 떠받쳐주면 상관이 없는데 경제와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벌어져 있는 괴리가 향후에 회복이 되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이 시장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나아진 뒤에 그 발전 속도가 얘를 더 밀어 올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빠르겠느냐라고 하는 논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굉장히 과거처럼 뭐 중국처럼 중국도 그렇게 빨리 올라가던 중국도 향후의 GDP 성장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예 거론을 안 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져 있는 국가가 빠른 속도로 이 가치를 떠받치려고 올라갈 수 있을까? 혹은 가치를 떠받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의 주식시장은 계속 탄력을 받고 올릴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붕괴가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어요. 제로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운영상 무엇인가 조심해야 되는 생각은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단지 이제 제가 지금 레이더망에서 이렇게 쭉 보면 붕괴될 거라고 시그널이 나올 만한 게 진짜 꼬투리도 없어요. 꼬투리도 없는데 그나마 꼬투리라고 보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잠깐 거론하고 끝낼 건데 다만 지금 항상 이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는 투심입니다. 투심. 시장이 붕괴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을 떠받치는 투심 때문이거든요. 이 투심 얘기는 예전에도 많이 드렸지만 시장이 점진적으로 붕괴되면서 계속 이제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다시 그 반등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게 통상적으로 경기 수축 국면에서 일어나는 행위고 그 반복된 그 저점이 돌파되면서 투자 심리가 최악으로
바뀐 상황에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그게 이제 반등했다가 내려오면 조정받을까봐 매수가 졌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지면 두려움에 쌓여있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투심이 그렇게 작성된 게 아니고 빠른 속도로 그냥 급락하면서 바닥을 찍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닥에 뚫리는 투심의 그 악화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지금 밑으로 붕괴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닉까지 안 갔습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전체가 패닉으로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올라갈 때 투심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꼬투리를 잡아보고 싶다면 제가 꼬투리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여기 보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대도심이나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정점을 찍고 내려가거나 이런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부동산에. 중국 시장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때문에 골문을 앓고 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산이 밀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막 대규모로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들어가는 막 그런 지역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중국인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또다시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게 여기죠. 기업체가 파산, 여기 보면 이제 패션 유통업계 파산 도미네, 이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은행도 국영화 해버렸죠. 그리고 국영화한 바이오샹 은행을 파산을 해버렸어요. 파산시켜버렸죠. 이거 이외에 반도체 기업도 파산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천그룹 실적 부진 파산, 자동차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전기차 관련된 업체의 기사를 보면 전기차를 한다고 하는 그 업체가 원래 부동산으로 돈 번 업체인데, 전기차를 하겠다고 하고 부동산을 구매한 다음에 공장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공장은 비었다. 별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전기차가 아니고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느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규모로 계속 채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금을 시장에 통화량을 뿌리면 중국 인민은행에서 혹은 공산당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금이 계속 지방정부에서 자기 성장했다라고 하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돈을 던지는 것들 혹은 빈틈을 이용해서 이용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지금 뭔가를 다 잡고 있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 잡는 행위를 하는 게 조금 글로벌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고 있긴 한데 주식시장이나 이런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약간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중국이 긴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스키 모멘트라고 하는 게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이게 민스키 모멘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부채가 너무 과다해가지고 그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어떤 경제활동 인구가 생기고 그 사람이 자기 자산을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자산도 처분이 극대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형태를 유발하는 게 민스키 모멘트인데, 중국 시장이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불안한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나마 꼬투리를 잡는다면 위험성이, 그러니까 갑자기 주식시장이 뭔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꼬투리를 잡는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에 중국이 이런 가정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긴축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긴축이라는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약간씩 던져지고 있는데 그게 투자시장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걸 잘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인식하게 되면 시장이 갑자기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으로 붕괴 가능성이 사실 이제 백신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90%, 95, 94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백신의 투여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 파우치 소장께서 내년 한 6월달이든가 하여튼 그때쯤이면 집단 면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검증이 안 된 거는 일단 3차 임상에서 수만 명에 의해서 94%의 항체가 형성되는 건 검증이 됐지만 그 항체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는 검증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이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항체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모르는데,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그냥
코로나에 의해서 감염됐다가 자연적으로 치유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된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됐는데, 그런 형태로 백신을 만든 곳은 아스트라제네카고, 얘네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mRNA라고 하는 것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맞아봤는데 효용성이 길지 않다라고 하거나, 혹은 백신의 부작용이 보고된다거나 이러면, 그것도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다거나 이러면 백신 투여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여기서 뭔가 삐끗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의 조종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뜬금없는 얘기 하나 드리면, 그게 이제 이게 블랙먼데이인데요. 1987년도 10월 며칠일 거예요. 10월 19일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갑자기 시장이 붕괴됐거든요. 이제 홍콩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그 다음에 미국이 붕괴됐는데, 이게 30몇 % 폭락했습니다. 이 폭락의 이유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나왔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블랙먼데이 때거든요. 1987년도 8월 달부터 정점을 치고 조정받기 시작해서 10월 초에 붕괴됐네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아니에요. 근데 붕괴된 거는 주봉상으로 33% 빠졌고요. 중요한 건 얘가 회복되는데 70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경제에 비해서.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더라도 고평가되어 있는데, 경제 상황마저도 그 고평가됐던 그 시기에 경제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주시장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투심이 강력하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있는 건 알겠지만, 어떤 일이 터져서 급격하게 밀렸을 때는 걔가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용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33% 빠졌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20% 정도 빠지면, 그때부터 지수상으로는 한 15% 정도만 빠져도 깡통계좌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그 깡통계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맥스로 신용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주식을 담보로 또 주식을 사고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맥스로 꽉 신용을 채우게 되면 지수가 한 15% 정도 빠지면 대기업 주들 중엔 20% 빠진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마진콜이라고 해서 돈을 더 현금을 넣으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마진콜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반대 매매가 날아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시장가로, 시초가로 다 날리는 그런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깡통 계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깡통 계좌가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주식이 또다시 주식 시장을 밀어내리는 이런 순환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수의 하락률이 한 15%에서 20% 사이입니다. 그 정도 붕괴되면 그 액션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 이렇게 30%까지 떨어질 거라면 깡통 계좌가 즐비하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을 잔뜩 끼워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깡통 계좌로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회복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집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현금 포지션을 항상 보유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일단 지금은 뭐 주식시장이 완전히 크리스마스 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향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코로나나 이런 부분 불확실성 때문에 조용하게 있는 상황이고, 크리스마스 랠리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얘기가 약간 우세한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하에서 조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상황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방향 추이를 갖고 액션을 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포트폴리오 액션을 하더라도 올해가 지나서 내년에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반에 올라가면 내년 후반 이후에 뭔가 조정이 있을 거다. 올해 초반에 조정이 있으면 내년은 그냥 일정 부분 타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도 갑자기 원인 없이 이유 없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현금 포지션은 항상 보유하고 계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산 관리의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